G20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남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는 삼각 협조 체제를 더욱 굳건히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퀘르버 연설을 통해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전격 제안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신베를린 연설이라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좀 차분히 이야기를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들어보신 다음에 그리고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 남북 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좀 이야기를 해볼 만한 게 문 교수님 이 평화협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가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쉬운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김일성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67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1953년 전쟁을 3년 동안 끌고 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됐죠. 이 정전협정은 국제적인 성격의 군사조약입니다. 그리고 정전협정 62항에 보면 정전협정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시한이 못 박혀 있지 않고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이 유효한 것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정전협정을 이 정치적 수준에서 평화협정으로 전환, 대체될 때까지는 정전협정이 유효하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정전협정을 체결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정전체제가 오래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54년도에 그 평화회의가 열렸지만 결렬됐고 또 90년대 중반에 저도 참여한 회담입니다만 제네바 4자 회담에서 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시도를 했지만 역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의 말씀은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구상, 다시 말하면 평화의 제도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네. 그런 이제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관련 당사국 그러면 남북한이 가장 기본 당사자고요. 네. 필요하다면 미국이나 중국이 참여하는 그런 정도의 이 협의를 통해서 협정을 맺을 수도 있겠지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정전협정의 당사국에 우리나라는 그러면 배제가 되는 당연히 포함이 돼 있는데요. 예. 우리 대한민국은 당연히 정전협정의 당사자죠.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고 네. 북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서명도 안 했으니 빠져. 우리는 미국하고 평화협정 체결할 거야. 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협정이 만들어진다면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합의하고 미국과 중국이 추인하는 형태, 그것이 아마 전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북 정책 5가지 중에 지금 평화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됐던 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겠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 보장하는 선에서라고 했는데 이 부분 또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네, 뭐 가장 북한이 사실은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하는 가장 큰 목표가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자신들의 생존권의 문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은 뭐 흡수 통일, 우리 좀 문대통령 연설에도 봤습니다만은 북한이 두려워하고 있는 흡수 통일이라든가 뭐 정권의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구하지 않는다. 인위적으로도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핵이라는 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갈등과 이런 대결 국면을 조장하지 않는다면 핵을 갖고 있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 당신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핵을 가져야만 북한이 완벽하게 체제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빨리 핵을 내려놔라.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평화를 정착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과거 정부보다 훨씬 더 진보적으로 생각을 한다. 네. 그런 것들을 담아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이 네. 말은 그렇게 하고 예. 또 다른 거를 하는 게 아니냐.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한국 뒤에는 미국이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리고 너희는 결국 미국의 말을 들을 거 아니냐. 이 점에서 이제 중국도 그런 의심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한미와 중북 이것이 어쨌든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런 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제 연설은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는 다른 지금 평화협정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대통령이 꺼내기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는 걸로 봐서 어쨌든 그런 의사를 좀 적극적으로 피력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 연설을 본 다음에 많은 언론들의 이야기가 어쨌든 대화 기조는 이어갔던 연설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현지에서 기자회견장에서도 아니 북한이 대화가 되는 상대일 거라고 보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라는 끈을 놓지 않아야 되는 전략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죠.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필요한 겁니다.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이어지는 1951년부터 53년까지 2년 동안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정전을 위한 회담, 네.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에는 1970년대 초부터 7.4 공동성명부터 지금까지 많은 대화를 이어왔지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의사를 소통하고 또 이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고 필요한 창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언제 어느 때 충돌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대화의 통로가 막혀 있다고 하는 것은 네.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사실 지금 남과 북의 대화는 언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인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그거지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 당신들은 핵이 체제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라. 핵이 없어도 안전할 수 있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다. 그러니 핵을 내려놓고 네.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담는 포괄적인 접근을 해 나갈 구상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이 결국 나는 여건이 되면 언제라도 김정은과 만날 의지가 있다.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선택은 당신들이 해라. 네. 선택은 당신들이 할 일만 남아 있다라고 이제 북으로 이제 공을 넘긴 것인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에도 그렇고 조직 간에도 그렇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남북 간에도 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대화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악용해 왔고 네. 지금도 대화를 마치 무언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어떤 지렛대나 구실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대화를 진정성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들의 어떤 선전, 예. 평화, 과시 그러면서 뭔가 자기들이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장으로 악용해 왔다고 하는 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늘 앞으로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죠. 네, 그 부분을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요. 네. 사실 이렇게 큰 그림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뭐 정상회담도 그렇고 뭐 이산가족 상봉 여러 가지 제시안들이 나왔는데 북한이 이거를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제가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진전이 되면, 그러니까 적어도 얘기를 시작하는 단계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지금같이 계속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힘자랑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이제 전제가 들어간 건데요. 네. 특별히 그 한미 간 정상회담에서도 나왔죠. 한반도 평화 여건 조성의 주도적 역할을,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적절한 여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도 어제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여건이 되면 만나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적절한 여건이라는 게 뭐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뭔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모습이 조금은 있어야 여기서도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 5가지 쉬운 일부터 해보겠다라고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은 최고 지도자의 결정에 의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 문 센터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를 내가 저쪽에서 온 거를 아무 반대급 없이 그냥 받아? 이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당장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지난번 당신들이 납치해서 네. 입국시킨 식당 종업원들 먼저 돌아오면 돌려달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교환을 하고 딜을 하는 예, 식이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이 효과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전향적 자세로 정말 이렇게 쉬운 것들, 또는 이것도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국제사회의 말을 듣지 않고 뭐 계속 실험을 하고 네. 자신들 몸값을 올린다고 이제 착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안한 몇 가지 내용들은 보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또는 북한의 이미지 개선하는데도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럼 하나라도 좀 움직여줘야 문 대통령의 구상이 탄력을 받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쉽게 다가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문 교수님, 일단 우리나라와 그리고 북한 이 양국의 뭐 대화의 이야기가 지금 문 대통령의 연설처럼 잘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한반도 정세가. 중국과 어제 처음 만났는데 시진핑 주석과 좀 사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고, 북핵에 대해서도 약간 민감한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이 시진핑 주석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을 하신 거지요. 네. 전화 통화는 이미 했었고, 그런데 지금 이 만나시기 전에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자기 입으로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푸틴과 함께 네.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북한이 ICBM이라고 주장하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네. 발사하고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과 우리 대통령께서 만나셨는데, 한국과 중국 사이는 협력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2년 8월에 수교를 했고 25년 만에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지요. 네. 사실 중국은 우리와 전쟁했던 나라입니다. 아직도 정전협정으로 치면 정전협정상으로는 적대 쌍방과 같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보면 북한과 혈맹입니다. 네. 네. 시 주석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북한은 우리와 혈맹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대통령과 중국 주석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거와 관련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말아줄 것을 아마 요청을 했을 거예요. 네. 이 시진핑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이행한다. 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좀 입장이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지만 어쨌든 중국도 우리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을 계속 이어가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한중 간의 첫 만남이 앞으로 한중 관계가 막 풀리고 뭐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그러나 어쨌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이 얽힌 고리를 풀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강 교수님,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가 중국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사드에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 감정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예민한 이슈들은 다 비껴간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 사드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뭐 철회하라 직접 압박만 안 했을 뿐이지 네. 하고 싶은 말은 다 했습니다. 근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첫 만남이잖아요. 지금 우리 문 센터장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보수 정권 9년을 거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중국과 이 논의와 토의를 다 했었습니다. 군사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특히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 전에 얘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시진핑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한 얘기들은 사실은 그 전 얘기를 다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드라든지 북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중국의 기본 입장을 문 대통령한테 새로 설명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네. 전혀 진전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 첫째, 북한 핵 문제는 조선과 미국 간의 핵 문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미국,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를 왜 우리한테 해결하라고 그러느냐. 네. 그게 원래 일관된 자신들의 주장이었어요.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하고 있고 우리가 할 만큼 충분히 하고 있는데 계속 하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하소연 겸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은 혈맹이다. 뭐 우리가 그동안 혈맹에서 내려왔다 그랬지만 혈맹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사실 중국 사람들은 만나면 그 전에 혈맹이라는 말을 잘 안 썼습니다. 네. 특수한 국가 관계다, 특수 관계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최고 지도자가 한번 쓰면요, 제가 예상컨대 저도 다음 달에 이제 북경도 가고 회의하러 예. 가야 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쓰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혈맹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생각들을 그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특히 사드 같은 경우는 이 소위 핵심 이익의 문제고 타협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까 좀 니네가 판단을 해라 이렇게 한 건데 한 가지 저는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드라는 말을 안 쓰고 장애물이 있어서 어렵지만 그러나 한중 관계는 정상화돼야 된다는 말을 했단 말이죠. 네. 이 얘기는 뭐냐? 한국을 지나치게 압박하고 한국이 너무 멀리 가버리면 한국이 갈 때는 미국밖에 없고 네. 미국에 대한 경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미일 동맹이 강화된다면 자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한미일 공조 네. 이게 더 확고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출구 전략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절됐던 정상 간, 특히 고위 이 지도층 간의 대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배석한 사람들이 이제 19차 당대회가 10월에 열리는데 네. 전면에 나설 시진핑의 소위 책사 그룹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얼마든지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라는 차원에서는 그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네. 다 알겠습니다. 찾아보면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한미일 정상회담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네. 여기에서는 또 어떤 의미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역시 이제 한미일 정상, 특히 또 한국 정상과 아베 총리 처음 만남이죠. 또 세 분이 한 자리에 앉은 것도 또 처음이고요. 예. 그 시점으로 보면 북한의 ICBM 발사 직후고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고. 그래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려고 그러고 추가 제북 제재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금 삐걱거리고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고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추가, 다시 말하면 대응, 이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다라고 의사를 함께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한일 간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껄끄러운 상황이지만 역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함께 딱 공조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억제하고 네. 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이 공조의 구심점으로 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교수 그리고 문성무 센터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